네, 안녕하세요. 다니엘 프란의 다니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고자 합니다.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라고 하는 미드입니다. 시즌별로 주인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번 시즌 2의 주인공은 바로 지아니 베르사체, 패션 디자이너죠.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그래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섹시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. 섹시함, 관능은 인간의 천성이며 나는 천성을 거스르는 것들에 반대한다.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사체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섹시한 그런 인간의 섹슈얼함을 강조하는 그런 패션 디자인을 선보인 것으로 유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우선 베르사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46년 12월 2일에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재봉사였어요.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아뜰리에에서 자연스럽게 뭐 손님도 오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의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보고 자랐던 거죠. 그렇게 패션을 익힌 거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가장 유행했던 크리스찬 디올의 드레스를 이제 복제,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카피죠. 카피를 해서 판매를 하였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옷을 만들면서 그 재단을 하면은 짜투리 천이 항상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짜투리 천을 가지고 뭐 인형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놀았다고 해요.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무려 9살에 그 드레스를 만들 만큼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의 일을 어깨너머 이제 배우면서 옷의 구조를 파악하고 또 인형 옷을 또 제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재봉에 대한 기술을 배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옷을 제작하는 것을 이제 집중하여서 배우면서 이제 성장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지아니는 이제 1972년에 밀라노에서 일을 배우다가 78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이제 이탈리아 패션계의 혜성으로 떠오른 거죠. 뭐 이제 패션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탈리아 이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의 뉴욕, 영국의 런던,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세계 4대 패션 도시로 불리는 곳이에요. 그래서 패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서울 패션위크를 매년 하고 있죠. 그런 것처럼 4대 패션위크를 진행하는 그런 도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서울 패션위크 얘기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서울 패션위크는 이 4대 패션위크와는 굉장히 또 거리가 좀 먼 편이죠. 어쨌든 이 베르사체뿐만 아니고 뭐 프라다, 아르마니, 구찌, 몽클레르, 보테가 베네타, 뭐 페라가모 등등 뭐 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패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밀라노에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또 왜 그 예전에 하지원 씨하고 현빈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 아시죠? 이렇게 거품 키스로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현빈 씨가 그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.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제 만든 옷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입고 있는 그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굉장히 고급이라고 어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한때 또 유행어처럼 그렇게 번지기도 했었죠. 그만큼 이태리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패션에 대한 상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아니 베르사체는 바로 그 이태리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것이죠. 이제 지아니 베르사체가 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
굉장히 도발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 매력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, 물론 이제 여론이 뭐 좋지만은 않은 것도 이제 있었겠죠. 뭐 왜 너무 외설적이다,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런 관능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렸다. 그리고 굉장히 관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패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 그래서 굉장히 덩치가 크고 뭐 뱃살이 나오고 이러한 모델들도 우리가 모델이다 이렇게 보여지만, 그 당시만 해도 모델은 이제 굉장히 무조건 삐짝 마르고 키가 크고 뭐 아름답고 이런 모델들만이 이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단 말이죠.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더 하이엔드 슈퍼모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재 이제 한국으로 예를 들면 뭐 차승원 씨, 장윤주 씨, 한혜진 씨, 뭐 최소라 씨 이런 분들처럼 모델이지만 굉장히 스타, 거의 연예인급에 가까운 패션 스타들이 슈퍼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해준 그런 디자이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역사를 쭉쭉 나열해 드렸는데요.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와중에 이제 1997년 7월 15일 바로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온 거죠. 마이애미의 본인 그 자택 앞에서 그 앤드루 커네넌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의 나이 이제 50이었고 그 살인범 앤드루는 8일 뒤에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. 그리고 그의 죽음은 현재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. 뭐 여러 의혹이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내용을 좀 중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를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드라마의 시즌 2의 내용이 지아니 베르사체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크게 제목을 해서 나가는데, 사실 주인공은 베르사체보다는 이 살인자 앤드루 커네넌의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지아니 베르사체 살인 사건이라고 제목을 크게 한 이유는 뭐 이 베르사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목을 베르사체로 지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드라마 중간중간에 지아니의 스토리도 나오는데요. 지아니 베르사체에게는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있었는데 그 도나텔라는 오빠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연출이 돼요. 그래서 그 지아니의 애인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오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면 브랜드의 명예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,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또 왜 가족인 도나텔라가 이렇게 오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고 볼 필요가 있어요. 지아니가 사망한 97년에 바로 그 전년도에 이제 96년도에 개봉한 유명한 뮤지컬 렌트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. 이 렌트는 90년대 최고의 록 뮤지컬 히트작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는데요. 이 뮤지컬의 주요 내용은 20세기 말 뉴욕의 신세대 예술가들과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렌트 뮤지컬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. 그 뮤지컬 이후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영화는 제가 한 2번인가 3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고 최근에도 한번 또 보고 했는데, 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품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렌트의 음악이 또 워낙 유명해서 아마 렌트를 모르시더라도 이 음악은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. 뭐 52만 5,600분의 귀한 시간들 뭐 이런 음악이 있어요. 음악이 매우 좋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렌트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에이즈, 그리고 마약, 매춘 뭐 이런 것들은 당시 미국의 이제 뭐 골칫거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한 렌트가 뭐 걱정도 많았지만
오히려 그런 현실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서 그런지 또 성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렌트에 대한 것도 뭐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가 있게 된다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베르사체도 그러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는가, 뭐 마약을 했었는가, 뭐 그런 떠도는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뭐 검증된 바는 없고요. 다만 에이즈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 환경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으며 베르사체뿐만 아니고 살인자 앤드류 역시 동성애자였고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였다고 뭐 밝혀졌다고 합니다. 뭐 그래서 그러한 본인이 처해진 상황이 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이 돼서 뭐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1화의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왜냐면 그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. 지안이는 그 어릴 적 어머니의 아뜰리에에서 그 여성 손님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, 여성의 뭐 신체가 될 수도 있겠고, 뭐 헤어스타일이나 그다음에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이 바디 라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어릴 적부터 관찰해 왔고,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관능적이고 섹시한 디자인을 선보여 왔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베르사체가 마치 어릴 적에 그 짜투리 천을 가지고 인형 옷을 막 만들어 입히고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뮤지컬 배우에게 옷을 입히면서 이게 배우가 이제 긴장을 하니까 입히면서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본인은 옷을 단순히 만드는 사람일 뿐이고 그것은 당신이 주인이다. 지금 입고 있는 당신이 주인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인형 옷을 만들어서 입히듯이 본인의 옷을 어떤 대상에게 입히면서 거울에 비춰서 그 손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옆에서 만족을 하는 그런 연출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 베르사체의 본인은 이제 남자잖아요. 여성들의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마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연출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마이애미 저택만 봐도 그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뭐 완전히 궁전같이 대저택을 지어놓고 이제 살고 있었죠. 그리고 이 앤드루는 그런 베르사체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연출도 나와요. 그래서 이 앤드루 나중에 뭐 2화 3화를 거치면서 앤드루의 과거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본인이 굉장히 화려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르시즘의 일종인 것 같아요. 항상 돋보여야 되고 자기는 항상 잘난 사람이고 이래야 되는데 정작 베르사체를 동경하면서도 베르사체를 보면 본인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없이 본인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연출이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베르사체와 앤드루뿐만이 아니고 이 1화의 중반쯤이 되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바로 그 탐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앤드루가 이제 베르사체를 쏘고 도주를 하는데 이 쓰러져 있는 지안이를 애인이 발견을 해요. 그래서 그 애인이 껴안고 막 도와달라고 막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막 소리를 치지만 시민들은 저기 멀찌감치서 막 그냥 웅성웅성 대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구경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 뭔가 머리를 막 굴리더니 갑자기 막 어딘가로 달려가요. 달려가서 본인의 차에서 카메라를 하나 꺼내오는데 이제 필름 카메라를 꺼내와서 그 사건 현장을 촬영을 하죠. 그 제안이가 이제 응급차에 이제 실려가는 모습을 그걸 왜 촬영하느냐? 기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. 그 특종감이잖아요. 베르사체가 총을 맞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누군가는 그 경찰들이 이제 왜 사건 현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테이프로 통제 라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
그 통제 라인을 이렇게 또 열고 들어가 가지고 잡지, 베르사체 잡지를 찢어서 그 지아니 베르사체의 피를 이렇게 잡지에 묻혀 가지고 보관해서 가져가는, 뭐 나중에 뭐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 보관을 하든지 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들을 그 짧은 순간에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지아니가 아까 렌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그 동성애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사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아까 지안이를 이렇게 껴안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애인이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형사가 위로를 하기는커녕 바로 취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. 뭐 지안이가 동성 난교를 했는지 아니면 마약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요.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완전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도나텔라가 뒤늦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. 먼 곳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취조를 당하던 애인이 도나텔라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지만 도나텔라도 과감하게 그를 탓하고 결국에는 쫓아내죠. 그리고는 베르사체 그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그런 미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 베르사체는 죽음마저도 정말 범상치 않다. 이 지아니는 정말 스타성을 갖춘 것일까? 그는 인간의 탐욕을 가장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었을까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베르사체의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죠. 제가 지금 이제 이 셔츠도 제가 코로나 전에 이태리 가서 사온 베르사체 셔츠거든요. 그리고 이 목걸이도 베르사체 목걸이고요. 그래서 이 목걸이에서 보이시다시피 이 메두사라고 하는 얼굴이 베르사체의 로고잖아요. 이 메두사라고 하는 것만 또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 메두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메두사는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메두사를 쳐다봤을 때 이 그 아름다움에 마치 돌처럼 굳어버릴 만큼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다고 하죠. 근데 이 모든 것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. 그래서 그 아름다움마저도 아마 메두사의 독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, 이 여신마저도 질투를 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괴물이 되었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. 마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지아니와 앤드루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지아니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의 디자이너였고,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해버린 앤드루였지만 오히려 그 화려함, 그 아름다운 지아니의 삶에 질투를 느끼고 앤드루는 결국 베르사체를 살인하며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는, 이 메두사가 그렇거든요. 이 여신이 메두사의 아름다운 모습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이 메두사를 보면 막 너무 아름다워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신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, 메두사가.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보면 메두사가 그렇게 신보다도 아름답게 태어난 이유는 원래부터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감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면은 어쩌면 이 지아니의 화려한 삶도 그리고 화제가 된 죽음도 이미 신에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, 그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습니다. 뭐 이제 1화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이제 나아가서 2화, 3화, 4화 뭐 가면서 이제 앤드루를 중심으로 내용이 많이 펼쳐지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정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, 그걸 또 한 번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베르사체도 결국에 말씀드린 게
그 어린 환경이 어머니의 그런 환경을 보고 자라면서, 그리고 어머니도 지지를 해주셨고 심지어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, 이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물론 연출이겠죠. 하지만 그 앤드루의 가정이 얼마나 불우했는지,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했는지,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. 그래서 이 지아니와 앤드루의 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쩌다가 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을까,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이 작품의 내용이 베르사체 역사를 다룬 내용으로 매우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알 수 없는 끌림 같은 거? 저에게는 베르사체가 딱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. 강렬한 메두사 로고와 황금빛 컬러, 그리고 메안드로스 패턴. 베르사체가 뭔지도 잘 모르던 때부터 그 아름다움에 끌려 사랑했던 저의 과거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제가 몰랐던 새로운 부분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총 9화로 구성되어 있고요.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작품을 보실 수 있으니까 감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후반부에 오디오 이슈로 좀 에러가 있었는데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담으로 그 지아니 배우분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더 재미있게,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